폭설이 내리는 한밤중 젊은 사내 하나가 눈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지요.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하지만 뒤에서 여러 사람이 횃불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저놈을 놓치지 마라! 죽여야 한다! 도둑놈을 잡아라! 사내는 결국 넘어졌고 사람들은 그를 둘러쌌습니다. 제발. 억울합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승배기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소중한 인연의 시작입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산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처럼 가늘던 눈발이 점점 굵어지더니 해가 기울 무렵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쏟아져 내렸지요. 눈은 쉴 새 없이 내려 산길을 덮고 골짜기를 메우고 나뭇가지를 휘어지게 했습니다. 한 시진도 채 되지 않아 발목까지 차오르던 눈은 어느새 무릎을 넘어섰고 길과 들을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켰습니다. 산골 마을로 향하던 나그네들은 황급히 발길을 돌렸고 장을 보러 나섰던 아낙네들은 지게를 버리고 뛰어 돌아갔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눈보라에 묻혔습니다. 산과 마을을 잇던 좁은 오솔길은 눈 속에 완전히 묻혀버렸고 사람의 왕래는 물론이거니와 짐승의 발자국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나무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가 꺾였고 초가집 처마는 눈더미에 눌려 삐걱거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침묵 속에 갇혀버린 듯 했지요. 깊은 산속 외딴 초가 한 채만이 하얀 눈보라 속에서 외로이 등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 등불은 마치 어둠 속의 작은 희망처럼 혹은 알 수 없는 위험의 신호처럼 깜빡였습니다. 그 눈보라 속을 헤치며 한 선비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도현, 33세 노총각이었지요. 한때는 제법 이름 있던 양반가의 자손이었으나 조부께서 영모에 연루되는 바람에 가문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서책과 전답은 모두 압류당했고 일가 친척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도현은 홀로 남아 삭바느질과 글방훈장으로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으나 눈빛만은 또렷했고 비록 옷은 남루했으나 등은 곧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품이 고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됨됨이를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도현은 이번 과거를 마지막 기회로 삼고 한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이번에 급제하지 못하면 평생 훈장으로 살겠지. 그는 눈보라를 맞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마저도. 도현의 손에는 해진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책 몇 권과 마른 주먹밥이 전부였지요. 발걸음은 무겁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길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러다 정말 얼어 죽겠구나. 도현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하얗고 방향을 잃은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그 산골 외딴 집에는 젊은 과부 한 사람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월선, 24세 나이였지요. 달처럼 밝고 아름답다 하여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월선은 혼례를 올린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을 잃었습니다. 혼례 첫 해 겨울, 남편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만 전해졌지요. 그 후로 월선은 시댁 식구들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해 이곳 산골로 쫓겨나다시피 왔습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를 집에 두면 재수가 없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떠밀려 온 것이었습니다. 월선의 얼굴은 단정했고 눈매는 깊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으나 행동거지가 바르고 침착했지요. 홀로 지내는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월선은 매일 아침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을 깨끗이 차려입었습니다. 집 안팎을 깔끔하게 쓸고 닦았으며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살아갔습니다. 겨울이 오면 무와 배추를 김장하여 장독대에 묻었고 봄이 오면 씨를 뿌려 여름과 가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면 남편의 무덤 앞에 앉아 혼자 울었고 낮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먼 산을 응시했습니다. 당신 정말 억울하셨겠지요. 월선은 매일 밤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까요? 산 아래 주막에서는 그 집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 영감이 막걸리를 따르며 나그네에게 넌지시 말했지요. 저 위 산골 초가엔 젊은 과부가 혼자 산다오. 그런데 말이오. 영감은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폭설 오는 밤, 그 집의 묵은 산에는 달라져서 내려온다오. 달라진다니 무슨 뜻이오? 나그네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영감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소. 다만 그리 묵은 이들은 모두 얼굴이 하얗고 눈빛이 흐려진 채로 돌아왔다오.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말이오.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주받은 집이라 카더라. 그 여자 분명 무언가 있어. 젊고 예쁜 과부가 왜 홀로 산골에 사겠어. 남편이 죽은 밤도 폭설이 내렸다지 않소. 그래,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 그 여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오. 하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이유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가까이 가지 말라. 절대 그 집에 묵지 말라는 경고만 떠돌 뿐이었지요. 주막 안은 온통 그 소문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두려움 섞인 눈빛으로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현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하얗고 방향을 알 수 없었지요. 몸은 점점 얼어붙었고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손가락에는 감각이 사라졌고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얼어 죽겠구나. 도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죽을 수는 없어. 그때 희미하게 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산빛 아래 외로이 서 있는 초가집이었지요. 도현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릎까지 차오른 눈을 헤치며 걸어갔습니다. 숨은 가빠졌고 온몸에서 땀이 났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러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주막에서 들었던 소문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달라져서 내려온다. 혼이 빠진 것처럼. 도현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죽느니 문이라도 두드려 보자.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한참을 기다렸으나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똑똑똑똑. 실례를 용서하시오. 길 잃은 나그네가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하오. 도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고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촛불을 든 젊은 과부가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도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폭설의 길 잃으셨군요. 들어오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방은 작았고 하나뿐이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거리며 방을 데우고 있었지요. 도현은 옷에 묻은 눈을 털고 불가로 다가앉았습니다. 감사하오. 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서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였습니다. 드시지요. 몸을 녹이셔야 합니다. 감사하오. 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 사이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법상 과부와 홀몸 선비가 한 방에 있는 것은 온당치 못했지요. 도현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월서는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작은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월서는 바느질을 하면서도 유난히 도현의 손을 자주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도현의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요.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손가락은 펜을 쥔 탓에 굳어 있었습니다. 선비님, 과거 보러 가시는 길이신지요? 월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하오. 도현이 짧게 답했습니다. 오래 공부하셨나 봅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 보이는군요. 그렇소.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고 바람은 울부짖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고 바람은 울부짖듯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도현은 방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고 월서는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둘 사이엔 병풍 하나가 쳐져 있었지요. 도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 그리고 주막에서 들었던 기이한 소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주막 영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달라져서 내려온다오. 그때였습니다. 처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 사각. 마치 누군가 발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였지요. 도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끙, 끙. 사람의 신음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 같기도 했습니다. 바람인가?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있는 것인가? 도현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병풍 너머에서 월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잔잔했습니다. 그녀는 이 소리에 익숙한 듯 했습니다. 혹은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사각사각, 끙끙.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가까이서, 때로는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집 주위를 빙빙 도는 듯 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소리는 새벽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도현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도현은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눈빛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요. 월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반을 차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상이었습니다. 나물과 된장찌개 그리고 보리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지 드시지요. 월선이 말했습니다. 도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막 영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묵은 산에는 달라져서 내려온다. 무엇이 그들을 달라지게 만든 것일까? 혹시 음식에 무언가 탄 것은 아닐까?
도현은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월서는 그런 도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입맛이 없으신가 보군요. 괜찮습니다. 억지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현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으나 의심을 거두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니요, 잘 먹겠소. 그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은 평범했고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그 기이한 소리, 처마를 긁는 듯한 소리, 신음 같은 소리. 혹시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소. 월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바람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 소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식사 후 도현은 밖의 날씨를 살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길을 찾아 떠나기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룻밤 더 묵어야 할 것 같았지요. 도현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 시험은 틀렸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월서는 뒤뜰에서 물을 길어오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물을 대신 길어주겠다고 하자 월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곳에 혼자 산 지 오래라 익숙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월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혹시 주막에서 이 집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나요? 도현은 움찔했습니다. 소문이라니? 다들 말하지요. 이 집이 저주받았다고, 남편이 이상하게 죽었다고, 묵으면 화를 당한다고. 월선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죽음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면 선비님께도 위험이 미칠 수 있습니다. 월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서서 월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한밤중 젊은 사내 하나가 눈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지요.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사내가 외쳤습니다. 목소리는 절박했고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여러 사람이 횃불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저놈을 놓치지 마라. 죽여야 한다. 도둑놈을 잡아라. 사람들의 외침이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는 결국 넘어졌고 사람들은 그를 둘러쌌습니다. 제발, 억울합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 주십시오. 사내의 목소리가 눈보라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때렸고 눈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사내는 발버둥 쳤으나 점점 눈 속으로 파묻혀 갔습니다. 월선, 미안하오, 미안하오. 그것이 사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도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빴습니다. 꿈이었구나.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마치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요. 주위를 둘러보니
월서는 잠들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듯했지요. 그녀의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도현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날이 밝자 도현은 집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눈은 멈췄으나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지요. 뒤뜰로 나간 도현은 눈더미 아래 묻힌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눈을 치우자 오래된 비석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새겨져 있지 않은 무명의 비석이었지요. 이게 무엇이오? 도현이 물었습니다. 월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제 남편의 무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름조차 새기지 않았소? 새길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현은 비석을 바라보며 어젯밤 꿈을 떠올렸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산에 그의 절규 그리고 사람들의 횃불. 혹시 남편께서는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으려 할 때 월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비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아는 이가 하나라도 생기면 그들의 죄가 드러날 테니까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시오. 제가 들어드리겠소. 월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혼례 첫 해 겨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행복했지요. 가난했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외지에서 왔지만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성실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서 곡식 창고가 털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둑을 찾아 나섰지요. 그리고 월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단지 가난하고 외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말도 안 됩니다. 증거도 없이 어찌. 증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월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요. 그날 밤 폭설이 내렸습니다. 바로 오늘 같은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편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매달렸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남편은 결백합니다. 하고 외쳤지요. 하지만 월선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죽였습니다. 얼어 죽게 내버려 둔 것이지요. 그리고 사건을 덮기 위해 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도현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소? 관가에 고하지 않았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저는 그저 과부일 뿐입니다. 증거도 없고 힘도 없는. 월서는 울먹였습니다. 월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지요. 저주받은 집이라고, 묵으면 화를 당한다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함이었군요. 도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한 것이지요. 실제로 몇 년 전 한 나그네가 이곳에 묵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을 말했더니 그는 마을로 내려가 진실을 밝히려 했지요.
그런데 도현이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술에 취해 헛소리한다고, 과부의 요부술에 넘어갔다고, 그를 폭행하고 쫓아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 이 집에 묵으면 달라진다는 소문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사실은 진실을 알게 되어 마을과 싸우다 지친 것뿐인데, 사람들은 제가 무언가 저주를 걸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처마에서 들리는 소리는 남편의 혼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현은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소문의 실체, 마을 사람들의 침묵, 그리고 월선의 고립. 마님, 제가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선비님까지 위험해집니다. 월선이 만류했습니다. 도현은 어젯밤 꿈을 떠올렸습니다. 마님, 혹시 남편 어른께서는 왜 그러십니까? 월선이 물었습니다.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한 사내가 사람들에게 쫓기다 눈 속에 파묻히는 꿈을. 도현은 꿈의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월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이 정말입니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만큼 생생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사내가 마지막으로 월선 미안하오라고 했습니다.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꿈에서 누군가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월선은 흐느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셨구나. 진실을 밝힐 사람을.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혼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원혼이 되어 떠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월선이 말했습니다. 단지 억울함을 전할 증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비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도현은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소. 사흘째 되는 날, 눈이 완전히 그쳤습니다. 길이 열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과부, 나오너라. 또 나그네를 유혹했다는구나. 이번엔 어떤 짓을 했느냐.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부수려 하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창백한 얼굴로 떨었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매번 이렇습니다. 도현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떠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 시험도 볼 수 있고 삶도 평온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고 월선은 계속 고통받을 것입니다. 선비님, 그냥 가십시오. 월선이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미 익숙합니다. 몇 년이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냥 저를 잊으십시오. 선비님의 앞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꿈속의 사내가 떠올랐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월선. 미안하오. 그리고 월선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소. 월선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안 됩니다. 선비님까지 해를 입으면. 괜찮소.
과거 시험보다 중요한 것이 있소. 도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의 목숨, 그리고 정의 말이오. 도현은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내가 누구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또 과부의 꿰매 넘어간 한심한 놈이로구나. 요부의 술법에 걸렸군.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도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도현이라 하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요. 선비가 과부 집에 묵다니 채통도 없구나. 양반이 무엇이고 예법이 무엇이냐. 폭설에 갈 곳이 없어 하룻밤 신세를 졌을 뿐이요. 하오나 묵는 동안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소. 도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한 노인이 코웃음 쳤습니다. 이 집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말이오. 순간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노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치도 않다. 그놈은 도둑질하다 병으로 죽었다. 맞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증거가 있소. 도현이 반문했습니다. 도둑질했다는 증거, 병으로 죽었다는 증거가 있소.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관가에 고하겠소.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소. 도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마을 원로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지요. 마을 어기 큰 나무 아래 회합이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비, 자네는 무엇을 보았다는 게냐? 원로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도현은 차분히 증언했습니다. 뒤뜰에 이름 없는 비석을 보았소. 그리고 고인의 혼이 꿈을 통해 진실을 보여주었소. 꿈이라니 그런 허황된 소리를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소. 왜 비석에 이름조차 새기지 않았소? 왜 과부를 산골로 내쫓았소? 왜 이 집에 대한 괴이한 소문을 퍼뜨렸소? 도현의 질문에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월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을 죽인 사람들의 이름을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입 닥쳐라. 한 노인이 고함쳤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방 김씨, 주막 주인 박씨, 대장장이 최씨, 훈장 정씨, 그리고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마을 이장을 가리켰습니다. 이장 어른, 당신입니다. 사람들은 술렁였고 진실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 5사람이 남편을 끌고 나가 눈 속에 파묻었습니다. 거짓말이다. 이장이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증명하겠느냐? 도현이 나섰습니다. 관가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되지 않겠소. 마을 원로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이상 정의를 세워야 했지요. 이 일은 관가에 보고되어야 하오. 원로 중 가장 나이 많은 이가 말했습니다. 월선의 남편을 죽인 5사람은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도둑을 잡으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죽였소. 그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덮으려 했소. 도현이 외쳤습니다. 과부를 산골로 내쫓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진실을 말하는 이를 미친 사람으로 몰았소. 결국 5사람은 관가로 끌려갔고 마을에서도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은 살인죄로 벌을 받게 되었지요.
월선의 남편은 억울함을 풀었고 비석에는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김문수 지묘. 이제 그는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지요. 마을을 둘러싼 소문도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월선에게 사죄했고 그녀는 더 이상 저주받은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처마에서 들리던 이상한 소리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원혼의 신음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당신, 이제 편히 쉬세요. 월선은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길이 열렸지요. 도현은 다시 한양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 시험은 이미 끝났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그동안 신세 많이 졌소. 도현이 인사했습니다. 선비님, 어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월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남편의 한을 풀어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는지요. 은혜랄 것 없소.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이요. 도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월선은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환대했고 외딴 집도 마을 가까이로 옮겨주기로 했지요. 선비님은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월선이 물었습니다. 한양으로 갈 것이요. 과거는 못 봤으나 할 일은 많소. 도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도현과 월선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인연을 남긴 채 도현은 떠났습니다. 둘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며칠은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지요. 도현은 정의의 소중함을, 월선은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해 봄, 산골 초가 처마에서는 눈물이 아닌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겨울 내내 쌓였던 눈이 녹아 생명의 물이 되어 흘렀지요. 월선은 남편의 무덤 앞에 꽃을 심었습니다. 매화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에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지요. 당신, 이제 편히 쉬세요. 억울함도 풀렸고 이름도 되찾았으니. 월선은 무덤 앞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도현의 이후 삶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어도 더 중요한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용기, 약자를 돕는 마음, 그리고 진실의 가치를 말이지요. 어느 해 겨울, 월선은 다시 폭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처마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남편은 편히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억울함을 오래 두지 않는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눈이 아무리 많이 내려도 언젠가는 녹듯이 거짓이 아무리 오래 쌓여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